자, 밀양 화재 얘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하재근 문화평론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경남 밀양 화재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실까요?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하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들께도 참으로 송구스러운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표정에서도 그대로 읽힙니다만은 유가족들이 울분을 표하기도 하고 대통령도 참 심정이 좋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누구나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참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는 뭐 잘잘못을 떠나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송구스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책무이고 책임이고, 또 밀양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가 굉장히 작은 소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런 곳에서 특히 연세도 많으신 분들, 또 지역에 우리 지역 출신들은 그런 거 아시실 거예요. 뭐 아름아름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온 도시가 그야말로 상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가라앉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슬픔을 표할 수밖에 없고, 이제 돌아오셔서는 구체적으로 사실 제천하진 않지도 얼마 안 됐었잖아요. 둘 다 공통적으로 제천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소도시고 사람들의 아픔이 많은 곳이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2번 이상 반복된 이상은 그냥 뭐 선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기 위해서 어떤 거 해야 된다 하는 업무 역할을 바로 들어가야 될 시점이죠. 사고긴 하지만. 네, 그렇죠. 네. 자, 이 화재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정밀 감식이 오늘 오전에 들어갔는데요.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현장에 감식인 한 50여 명 정도가 투입된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화재 원인이 정확하게 그렇게 밝혀진 상태는 아니고요. 내부에 있는 CCTV 2대 정도의 이제 그 영상을 좀 확보해서 분석 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첫 번째는 원래 그 설립 당시의 도면에는 없었던 공간이 실제로 그 병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폐기실. 그 부분이 원래 설립 당시에 신고된 도면에는 없었지만 어떻게 내부를 구조를 이렇게 개조해서 생긴 공간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조 당시에 개조 과정에서 또 어떤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짚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화재가 굉장히 많이 번져져 있어서 도저히 이 구조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신고 자체가 약간 늦어진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의문도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 화재 원인 그리고 또 신고가 얼마큼 시급하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감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불법 개조도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것들도 그랬나 봐요. 이게 신고를 안 하고 증축을 무단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받아서 벌금을 냈었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미 8년 전부터 이제 건물 곳곳을 무단 증축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일반 병동 하나와 그다음에 뒤에 있는 그 요양병원 병동 2개의 병동이 이제 계단으로 연결된 그런 형식인데 양쪽 모두에 이런 어떤 무단 증축 그런 현장이 드러났고, 그리고 또 이 사실을 알고 사실은 2012년도에부터 이제 계속해서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정명령에 따라서 시정을 하는 대신 그 이행 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면서 이제 돈만 내고 돈을 넣으면서 이제 버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 과정이 화재 원인과 어떤 또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인재라는 말을 지금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같은데, 참 더 국민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제천 참사와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천 사고 때도 그렇고 불이 난 것을 좀 뒤늦게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었다. 없었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 굉장히 큰 병원인데. 그렇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천 사고 때는 외장재가 가연재라서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외장재가 문제가 아니라 내장재가 불연제 내지는 방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은 물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불이 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거기서 가스가 나와서 제천 사고 때도 결국 연기, 가스 때문에 변을 당한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연기가 문제였다는 거. 맞아요. 까만 연기가 막 엄청 연기가 문제였는데 그 연기에 대한 제염 설비라든가 재연 설비라든가 그 연기를 배출하는 이런 설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리고 제천 사고 때나 요번 때나 구조 노력에 미흡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환자부터 먼저 구조를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 분들이 자신이 먼저 피신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제천 사고 때나 요번 때나 똑같이 필로티 구조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거의 판박이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이게 스프링클러는 이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지금 거의 200명 가까이 입원해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럼 엄청 큰 6층짜리 건물인데 물론 뭐 4층이 없으니까 5층인데 안 달아도 되나 보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요. 우리는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1000제곱미터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의무 설치 기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건물이냐가 빠져 있는 거죠. 병원이라면 스프링클러는요.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쫙 내려가면 연기를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스프링클러예요. 화재. 그걸로 화재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연기를 막고 또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커튼이 쳐지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요, 중소병원에. 근데 중소병원에 제가 알기로는 장성이었던 거예요. 2014년도에 또 요양병원 사고가 한번 나서. 맞아요. 엄청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법을 바꿔서 올해 6월 말까지는 일정 규모의 요양병원들은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의무기간 도과를 지금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또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줬던 거예요. 그 유예기간 중에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건물을 지을 때 그냥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병원도 들어가고 가끔 숙박업소도 들어가고 서비스도 들어가고 이런 구조잖아요. 특수 건물들, 병원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은 다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최소한 내부 설계라도 다르게 해야죠. 그러니까 재현창을 막는다든가 환자가 응급환자들 몸을 못 움직이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럴 때 환자들은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다른 곳과 좀 다른 건물과 차별하게 만다든가 이렇게 좀 세밀하게 봐야 돼요. 제발. 아니 근데 어제 병원 이사장도 그래서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나 법 다 지켰거든요. 스프링클러 이거 설치 안 했는데 의무 대상 아니고요. 그리고 6월까지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그냥 딱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거기서 법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짚자면 그 사람 말이 그분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던 게 제가 말씀드린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제천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었는데 소방 점검을 민간업체가 위탁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소방서에서 했었는데 소방 공무원들에게 맡겨놓다 보니까 이걸 명목으로 해서 비리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제3자에게 준답시고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해주는 거예요. 이제 위탁기관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하고 그냥 도장 찍어주고 거기선 비리가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를 바꾸려면 빈틈없이 바꿔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치해 그랬는데 6년 유예기간 주고 그 사이에 사람은 이렇게 죽어나가고 정말 엎친 데 덮친 격 이 총체적인 참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변호사님. 자, 지금 사망자가 37명, 사상자는 188명입니다. 엄청난 대형 인명피해가 났는데 병원 관계자들 책임을 못 면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아까 이제 양재 변호사님 자세히 설명하셨듯이 어떤 그런 위법한 상황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막상 이제 화재가 났을 때 그때 이제 초기 대처가 적절했는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아마 과실 여부를 따져서 과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묻게 될 것인데요. 근데 이제 어제 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런 소화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아마 초기 화재 진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게 쓴 그 소화기 빈통들이 병원 내부에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로 봐서 어느 정도는 그 자신들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난 것의 이제 그 원인은 또 따로 밝혀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화재가 났을 때의 초기 대응은 자기네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 약간 형사상 죄책을 묻기에는 참 까다로운 그런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검찰과 경찰이 이제 조금 더 정말 이 과실 여부를 집중 조명해가지고 좀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하평님 어제 저도 이거 병원장하고 병원 이사장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를 생중계로 봤는데 보면서 병원 이사장이 얼마나 건물에 대해서 빠삭하게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40명 가까이 죽었는데 뭐 법적인 걸 다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그냥 다 법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뭔가 좀
죄송한 마음부터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혹시 예. 내가 법적으로 책임진 부분은 뭐가 있나?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그 다 짚어본 거죠. 법적인 이 조언부터 먼저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 희생자들의 생명에 대한 부분보다도 자신의 처벌로 인한 그 개인적인 피해를 먼저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그 국민들의 빈축을 사는 건데, 근데 지금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스프링클러 문제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연기 관련해서 재현 설비나 방연 설비,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가 없었다는 거, 또 내장재를 이 뭐 방연 처리 같은 걸 하지 않았다는 거, 또 필로티 구조 문제, 네 가지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적법하다는 거죠. 뭐 필로티 구조 하나는 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사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부적절하다고 태도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적법하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변을 당했느냐. 이건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네요. 빨리 구조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장을 비난하기보다는 일단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구조부터 법적인 문제부터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밀양 뭐 화재 참사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또 우리에게 좋은 소식 좀 해봐요, 이번에. 그런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테니스 선수 정현 소식인데요. 자,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16강전부터 계속 진통제를 맞으면서 시합을 했고 너무 발바닥 물집이 심해서 발바닥 물집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16강, 8강전에서는 그 효과가 있었지만 그 계속 경기를 하면서 굳은 살 물집을 계속 깎아내다 보니까 생살이어서 진통제를 오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통제가 그 통증을 못 잡아줘서 더 이상 시합을 할 수가 없어서. 진통제 투혼. 그러니까 발이 그냥 이만한 물집 때문에 그냥. 테니스만큼 짧은 시간에 격렬하게 움직이는 경기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저 한 사람이 우리 족구 같은 거 하면 몇 명씩 5명 여성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아무리 좋은 신발,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발이 한쪽으로 쓱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은 살도 그냥 한쪽에만 얌전하게 박히는 게 아니라 발이 밀려서 잡혀. 저 발 봐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쓱 밀려가지고 살이 밀려서 한쪽으로 밀리는 현상. 그게 계속 밀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깎아내면서까지 했는데 속된 말로 우리 흔한 말로 약발이 안 받는다고 하죠. 너무 많이 얇아지니까 피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더러 선수가요. 좀 얄미울 정도로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뛰어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쫓아다니다 보니까 발이 이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해서 좀 잘하긴 잘하는데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니 뭐 비록 기권은 했지만 참 정말 투혼을 펼쳤다. 모든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영웅이 탄생한 기분. 이에요. 특히나 우리 청춘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영웅 탄생이다. 정말 롤모델이 아닐까. 이 심도는 어떻게 보세요? 진짜 20, 30대들에게 큰 희망을 준 것 같아요. 정말 노력 하나로 저희까지 올라간 저 정현 선수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어떤 자랑스러움 이런 걸 갖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축전을 보냈죠. 정말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계에 정말 큰 획을 그었고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축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9일 날 새로운 랭킹이 발표가 되는데 이때 보면 한 29위 정도까지는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44등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치고 이제 이런 랭킹을 지금까지 기록한 선수가 테니스계에서는 없었던 거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뭐 취업 걱정 이런 걸 하고 있는 20, 30대들에게는 정말 노력으로 내가 무언가 이뤄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교훈을 주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저 경기 보면서 사실 페더러가 진짜 잘하긴 잘하는데 그래도 좀 한 게임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중간에 딱 포기해버려서 사실은 뭐지라고 생각은 그때 잠시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네요. 우리 매체가 사실 혹시 이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보도를 해서 사실은 거의 넘을 수 없는 살아있는 전설인데 페더러는 이긴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든 거였고, 그래도 이제 국민들은 혹시 선전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력해 보여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좀 그게 상처가 됐었는데 중간에 정현 선수가 신발을 벗을 때 발이 정상이 아닌구나 이걸 알게 됐던 거고, 경기 끝나고 나서 처음에 이제 기권했다고 해서 좀 말씀하신 대로 아쉬웠지만 기권하고 경기 끝나고 나서 이 전에 들어오는 정보를 보니까 뭐 발바닥에
물집이 생겼는데 물집 안에 또 물집이 생기고 그 물집 안에 또 물집이 생겨가지고 그거 깎아내다가 생살이 다 드러나고 뼈가 보일 정도까지 걷지도 못했다고 하니까 아예 이거는 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부상 투혼을 펼쳤다. 근데 이미 16강전에서부터 진통제로 지금 뛰었던 건데 16강전에서부터 근데 진통제로 16강전, 8강전은 통과했는데 페더러하고 싸울 때는 약물이 더 이상 듣지 않을 정도 상태가 돼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게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국민들이 부상 투혼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정현 선수에 대해서 좀 더 응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정현 선수를 또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현 선수의 굉장히 당당한 그런 태도예요. 맞아요. 영어 인터뷰에 대해서 전혀한 어떤 주저함도 없고 막힘없는 그 영어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서 참 우리 세대들이 멋있더라고요. 많이 달라졌구나 싶어요. 그 손승리 코치는 승리입니다 또. 근데 손승리 코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정현 선수 어떻게 영어를 잘하냐, 평소에 잘 봤냐. 미국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미국 드라마요? 네, 저기 뭐 잠깐 나오네요. 프리즌 브레이크. 그리고 호주에 갔었을 때도 현지 친구들하고만 저로 어울렸대요. 영어로.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나는 국제적인 선수가 될 거기 때문에 인터뷰를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저걸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영어 공부를 따로 해서 인터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스포츠 용품 숍보다 영어학원들이 더 장사 등록률이 잘 된답니다. 왜? 뭐냐면 영어를 문법을 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정현 선수가 문법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콕콕 집어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국민들한테 준 거예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해요. 미리 준비하는 실력이 갖춰지고 실력 플러스 실력이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속 기죽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면 된다라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정현 선수 지금 소망이요. 돼지고기 실컷 먹는 거라 그랬다면서요. 뭐 돼지고기 뭐 실컷 먹고 싶다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좀 정현 선수가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누렸던 즐거움들을 거의 누리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근데 지금 굉장히 큰 대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2주에 걸쳐서 시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겪은 것이고 아마 이제는 좀 그동안은 하고 싶은 거 다시 참았지만 요번 잠깐만큼은 조금 뭐 마음을 좀 풀어놓고 당분간 몸조리를 하면서 돼지고기를 실컷 먹지 않을까. 돼지 한 마리 잡아줘도 돼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가 정현 선수를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는 것이 테니스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단점. 눈이 안 좋다는 거. 그러니까 공이 굉장히 빨리 오는 걸 저 안경 써도 0.6이래요. 약시라는 거 거의 준 장애 수준인데 그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리고 영어도 너무 잘해가지고 처음에 교포 출신인가 했었는데 미드공 보면서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많이 봤는데 내가 노력을 하면 저렇게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영어도 잘할 수 있는 건가? 젊은 세대가 굉장히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뭐 스타들을 만나도 대응을 해도 굉장히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또 의외의 모습도 있어요. 정현 선수가 징크스가 있다면서요? 아까 징크스는 없는 편인데 그나마 이제 그 선수들이 루틴이라고 해서 어떤 자기만의 규칙을 지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정현 선수가 지키는 루틴이 양치질을 하고 나서 입을 6회 6번 헹군다. 딱 6번이요? 6번. 5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꼭 6번.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이 루틴은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루틴이 깨졌을 때 내가 뭐 잘못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징크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선수들이 징크스 그 루틴이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정현 선수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양치질 6회 헹군다. 요거는 이제 지킨다고 합니다. 참 징크스 있다고 하니까 정현 선수가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네요. 한 10번 헹궈야 더 좋아요. 안 좋은 물질들이 치약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